앞에 우리가 배웠던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분류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라벨, 아까 분류 같은 친구는 우리가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그룹으로 분류한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 데이터 받으면 얘가 유방암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잖아요. 얘를 이제 분류라고 정의를 하고, 군집 분석은 데이터가 어떤 라벨이 없어요. 레이블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레이블이 없을 때 그룹으로 묶는 거를 군집화라고 합니다. 얘들은 이 차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군집이랑 분류랑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엄연히 다른 친구라서.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어떤 군집화, 그룹으로 묶는 작업이에요. 얘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 빅데이터 분석 기사 그 필기 때 배웠는데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을 크게 나누거든요. 지도 학습이 뭐였냐면은 데이터가 라벨이 있는 친구들 가지고 학습하는 거를 말하고요.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가 라벨이 없는 친구들 가지고 학습하는 모형들을 다 통칭을 해요. 그래서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의 일종이죠. 얘는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엄청 큰 개념이어서 얘가 가장 먼저 나눠지는 그 뿌리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라벨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데이터가 뭔지 모른다. 몰라요. 그냥 되게 정보만 있는 저게 거예요. 도대체 뭔지 모른다. 그냥 숫자들밖에 예. 없다 뭐 이런.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고 싶은데 그냥 키랑 몸무게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게 군집 분석이고, 만약에 그 데이터가 각각 이 사람 남자야, 여자야 라는 게 붙어 있으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얘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형들이죠. 그래서 얘는 그 점에서 가장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군집 분석에서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얘는 이게 뭐냐면은 K 중심 군집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본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 예를 들어 저희가 관찰하는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이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들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얘는 얘들끼리 그룹이고 얘는 얘들끼리 그룹이고. 얘를 이제 어떻게 알고리즘을 짤 거냐면은 일단은 처음에 랜덤으로 이렇게 파란색 점들을 선택을 했다고 할게요. 아무거나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선택한 점들이 위에 파란색 점들이거든요. 이 파란색 점들이랑 가까운 것끼리 묶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 점들이랑은 얘네들이 가깝죠. 그리고 얘네들끼리 묶고 얘랑은 얘네들이 가깝죠. 이렇게 묶고 얘랑은 가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버립니다. 묶는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을 표현해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 핑크색 이런 식으로 묶이잖아요. 지금 그룹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그룹이고 얘네들 그룹이구나 라고 묶는 겁니다. 얘를 계속 반복해요. 이번에 또 새로운 중시점은 아까 위에 생각했던 파란색 점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또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은 이게 각 그룹으로 묶였던 이 점들을 평균으로 다시 생성을 하고 이 친구는 다시 생성을 하고 위에 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중시점들을 계속 생성해가지고 가까운 것끼리 묶고 가까운 것끼리 묶은 다음에 그 묶인 점들의 평균을 다시 구해서 걔들 중심점으로 놓고 얘들을 무한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수렴할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을 동안. 이해가셨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점이 어디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지어질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그것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맞죠? 처음에 랜덤으로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아무거나. 사실은 이거로 인해 가지고 막 그룹이 계속 바뀔 수도 있죠. 처음에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논문 쓰는 사람들일 거라서 어떻게 잡냐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이게 만약에 점이 저 사각형 안에 빽빽하게 그냥 네. 꽉 차 어딘가에 있다면. 뭔가 구분을 네.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차 있는 상황에서도 이 모델을 돌리면 어쨌거나 점을 찍어낼 거잖아요. 어딘가. 그러면 맞아요.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도 구별이 안 되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그룹을 어쨌거나 짓겠네요. 네, 맞아요. 어쨌거나 짓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저희가 2차원 데이터만 다뤘지만은 이게 고차원으로 가면은 아예 이제 시선으로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2차원으로는 빽빽할 수 있지만은 이제 3차원, 4차원으로 가면 분명히 어딘가 틈이 있을 거거든요. 알아서 그래서 잘 녹습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래서 보통 K 군집화라고 합니다. K는 이전에도 뭔가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K 뭔가 있었어요. 저희 전전 KNN. 맞아요. KNN도 있었습니다. 걔는 분류랑 회귀에도 모두 쓰이는 알고리즘입니다. 맞아요. 이제는 얘를 한번 살짝 진행을 해볼 건데 이 K 중심화라고. 근데 얘는 사실 K 중심화라고 부르기보다는 K 민즈 알고리즘 군집화라고 더 많이 불러요. K 민즈. 보통 한글로 나오는 것 같아서 얘는 보통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영어가 더 많이 쓰이는 그런 알고리즘 한글보다는 얘는 K-민즈라고 더 많이 불러요. 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뭐를 불러올 거냐면요. 이 보스턴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 이거는 가끔 렉된 한 번 더 해주면 사라지더라고요. 이 K-민즈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이 파란색 점들이랑 가장 가까운 점들을 묶는다고 했잖아요. 가깝다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군요. 어떻게 보면 거리라는 건데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거리도 되지만은 사실은 뭐 좀 색다르게 정의한 거리들도 많이 적용이 가능하죠. 보면 거리인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KN은 개수, 네. 그 중심으로 걔는 개수 중심으로 개수 묶었지만은 중심으로 이건 진짜 거리라는 이거는 거리 기준. 그 거리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들. 이 점이 이 세 개 중에 가장 가까운 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가까운 점 그룹으로. 네, 그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얘는 거리를 제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규화를 꼭 해주셔야 돼요. K 중심화는. 옛날에 모모로 쓸 때는 안 했다가 낭패를 본 게 많았는데 그다음에 이 K 중심화는 그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건지를 미리 선택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라고 해볼게요. N 클러스터 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란 말이 있어요. 이게 랜덤 스테이트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랜덤 스테이트를 둔다는 거는 고정시킨다는 거거든요. 이제 랜덤성이 있어서 왜 랜덤성이 있냐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에 점을 잡을 때 랜덤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랜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시켜 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이런 식으로 K-민즈 모형을 선택하고 네, 보시면은 그래서 딱 중요시한 거는 저희가 라벨 데이터 안 씁니다. 오로지 X 데이터만 쓰죠. 피처 데이터만. 그렇죠? 얘는 라벨이 필요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핏하면은 이제 분류가 된 거예요. 학습이 된 겁니다. 얘는 은근히 좀 걸려요. 좀 알고리즘이 조금 데이터 크면 좀 힘들어져서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가 이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정규화를 한 데이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 쉐입은 어떻게 생겼냐면 506.13 506개 데이터가 있고 각각의 데이터는 13개의 피처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핏한 거예요. 이제 얘를 각 어느 분집으로 분류했는지를 보려면은 이제 K-민즈 라벨을 치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이 분류된 그룹을 의미하거든요.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좀 못생겼죠? 좀 보기 쉽게 쓰면은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좀 써볼게요. 그냥 판다스가 인풋가 안 돼 있나 보네요.
이런 친구였거든요. 좀 보기 좀 편하죠. 이 첫 번째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피처를 가진 친구였는데 얘는 2번 그룹으로 그 군집비대였고 두 번째 데이터 이 친구거든요. 이 데이터는 0번째 그룹으로 군집이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데이터가 군집된 그 그룹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룹, 0번째 그룹 이런 식으로 묶인 거죠. 알아서 이렇게. 자기 기준에 이 알고리즘 기준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것끼리 묶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 이것도 알아두시면은 혹시 모르니까 중심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 그룹핑하는데 사용되었던 그 중심점들입니다. 그 중심점에 가까운 것들끼리 그룹을 묶었잖아요. 이 점들을 또 구할 수가 있거든요. 알고리즘상에서. 이제 클러스터 센터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는 보시면 3,13이 나오거든요. 0, 1, 네. 자, 3,13이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뭐지 이게? 군집의 수가 총 3개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0, 1, 2 있으니까. 그래서 총 3개의 중심점들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이 친구들도 구하실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라벨 네. 확인하는 쪽에서 뭐 오래 하셨어요? 하는데 라벨스 이거 언더바 하나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그렇게. 그렇군요. 네. 저도 좀 웃기긴 하죠. 왜 언더바를 굳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클러스터 센터스도 언더바 2번 들어가요. 얘도 조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건 뭐 따라줘야겠죠. 그래서 보통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실제로 진짜 많이 쓰는 친구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지금 K민주로 대충 한번 군집을 묶어봤잖아요. 다 비슷한 것끼리 해봐라. 그래서 묶었어요. 그럼 이 친구랑 이게 나눠진 그룹이랑 원래 데이터랑 좀 합쳐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은. 그래서 각 군집에 예를 들어 0번째 군집들에 속하는 데이터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합칩니다. 이런 식으로 합치거든요. 네. MP를 제가 임포트 안 했네요. 원파이도 이렇게 불러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파이썬 기초할 때 다 배웠던 건데 MPH 스택도 기억하시죠? 이거 합치는 데 사용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고 보면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 12번째 컬럼까지는 그냥 피처 데이터고 마지막에 있는 13번째 데이터 얘가 이제 그룹이죠. 얘 두 번째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들어가서 2,0이 된 건데 얘는 두 번째 그룹, 0번째 그룹으로 봐주시면 돼요. 두 번째 그룹, 0번째 그룹.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당연히 재미가 없죠. 보통 나누고 나눠진 그룹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총 3개 군집으로 나눴으니까 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해보실 줄 아시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0번째 그룹을 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 헷갈리시면 12라고 하셔도 13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13번째 컬럼 데이터가 0인 것들을 모아라 라는 의미죠. 앞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인 걸 불러오라는 거니까 당연히 0번째 그룹인 것들을 다 모아라 뭐 그런 소리예요. 0번째 그룹인 거를 다 모아온 게 그룹 1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마이너스 한 번째 역으로 한 번째를 가져오라 뜻이니까 네 맞아요. 네 원래 마이너스 1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1이 거꾸로 세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니까 마지막 이 친구고요. 네. 보통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그룹 1을 쳐보시면은 진짜로 좀 잘렸는데 다 0번째만 가져왔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성됐어요. 0번째 그룹이 총 189개 데이터가 있네요. 502개 데이터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대략 균통하게 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좀 특성을 알아보려고 어, 이런 식으로 디스크라이브를 좀 이용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좀 더 다른 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기만 할 거니까.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를 이용해 보면은 뭐 각 컬럼마다 이런 식으로 특징을 갖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K민지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거든요. 보통 그게 좀 도드라져요. 이 친구는 그 이유가. 살펴보면은 이번에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이라 할까? 첫 번째 그룹을 할게요. 첫 번째 그룹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얘랑 얘랑 좀 비교해 보시면 딱 튀잖아요. 0번째 컬럼에서 얘는 평균이 0.66이었는데 얘는 12.29. 완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 그룹마다 완전 차이가 나요. 이런 특징 때문에 얘는 그룹 2로 묶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네요. 네. 이번에도 두 번째 그룹. 네. 두 번째 그룹 또 해보시면은 얘도 뭔가 좀 특이해요. 첫 번째 그룹이 평균이 거의 30인데 나머지는 다 0에 가깝거든요. 보시면. 그렇죠? 얘는 0번째 그룹도 거의 0에 가깝고 첫 번째 그룹도 거의 0에 가까운데 두 번째 그룹만 거의 30이에요. 좀 크죠? 그래서 아마 이런 특징 때문에 두 번째 그룹 웃기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좀 추측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합니다. 좀 소설을 쓰는 거죠. 이게 묶였으면서 이런 특징 때문에 묶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분석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건데 K민즈는 단점을 제가 써놓지는 않았네요. 근데 얘는 간단한 만큼 단점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원래는. 얘는 굉장히 불균등하게 묶여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0번째 그룹 데이터 한 99% 몰려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굉장히 불균등하게 묶이는 특징도 좀 있어요. 굉장히 데이터에 좀 많이 달라져요. 저 그룹 값으로 여기 나온 0, 1, 2는 이 패키지 또는 이 모델을 알아서 놓고요. 알아서 그냥 그룹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0그룹, 1그룹, 2그룹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냥 이런 거죠. 이렇게 묶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 핑크색 0번째로 하고 파란 1번째 하고 두 번째로 하겠다 막 그런 겁니다. 알아서 그냥 그룹은 어쨌거나 지어진 거니까. 네, 그냥 그룹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그룹이다라는 것만 이렇게 명시를 해준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얘는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은 이렇게 군집을 했는데 이렇게 군집화를 진행했는데 얘가 잘 됐는지를 또 평가를 또 해야 되거든요. 얘를 평가하는 것에는 뭐 실루엣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얘는. 저도 막 그렇게 잘 알지는 않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군집들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측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잘 뭉쳐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요. 사실 제가 옛날에 살짝 봤었는데 얘는 엄청 간단한 친구긴 해요. 그게 막 어려운 친구는 아닌데 근데 그걸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1에 가까울수록 좋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보통 이러한 패키지를 불러오는데요. 사이클론 뭐 매트릭스 실루엣 스코어라는 거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측정합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K민즈를 통해서 분류되었던 라벨을 또 넣습니다. 두 개를 넣으면은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네. 얘도 원래 좀 오래 걸려요. 계산하는데. 지금 데이터가 작아가지고 금방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군집수를 결정해줬잖아요. K를 막 저희가 이미 마음대로 설정해 주는 건데 이 신뢰 점수가 높은 거를 바탕으로 얘를 설정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군집수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3등분으로 나눌지 아니면 4등분으로 나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뢰 점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요.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군집의 수는 초매개 변수예요. 우리가 설정해 주는 값이에요. 원래는 이 K를 3으로 도 보고 4로도 보고 5로도 보고 일일이 다 해봅니다. 실제 저도 많이 해봤는데 네.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든 좀 기준을 찾아내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건데 그중에서 그나마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엘보 방법이라고 해요.
얘는 원래는 사실 저도 잘은 몰라가지고 그냥 하는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얘는 일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개수 후보를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저는 1부터 9까지 했어요. K를 1부터 9까지 한번 다 해보고 어떤 게 좋을지 설정해보자 해가지고 K를 1부터 9까지 한 거고요. 얘를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네, 이런 식으로 스코어 이런 함수가 따로 있다고. 이게 아니죠. 네, 여기 있네. 이 모델 인 얼티야? 이게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 가지고 어떤 점수를 계산하는 게 있나 봐요. 이게 어떤 점수를 계산하는 그 함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에 했던 것처럼 K민즈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K민즈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점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친구를 스코어라는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어펜드 해주겠다 이거죠. 추가를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클러스터 1부터 9까지 다 돌려보고 점수를 다 계산해 보겠다 그 소리예요. 얘는. 이 코드는 좀 걸리죠. 너무 문제가 있긴 하나 봐요. 근데 이건 워닝 정도여서 그게 오류가 아니라 워닝이에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가 몇 번째 그룹이죠? 첫 번째 그룹. 그룹 한 개를 묶었을 때, 얘가 그룹 두 개를 묶었을 때, 그룹 세 개를 묶었을 때, 그룹 네 개, 그룹 다섯 개, 그룹 여섯 개, 그룹 일곱 개, 그룹 여덟 개, 그룹 아홉 개를 묶었을 때 점수들이에요. 이 친구들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뭐가 PRT를 또 안 했네. 이런 식으로 매트플랫 립을 좀 불러오고요. 그림을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게 왜 엘보우라고 부르냐면은 이거 솔직히 별 쓸데없는데 이게 팔꿈치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뭐 엘보우라고 부른대. 대부분 진짜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각 분집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점수를 그린 건데 얘가 분집수를 어떻게 결정하냐라고 하냐면은 이게 팍팍 줄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덜 줄거든요. 좀 여기 보시면은 얘는 엄청 줄었는데 여기 분집 4, 5부터는 굉장히 조금씩 줄잖아요. 그래가지고 K4까지만 하겠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굉장히 많이 주는 곳까지만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럴 때는 K를 4 아니면 K를 5로 선택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봐가지고 좀 완만해지는 곳을 선택하겠다고. 왜냐면은 그룹을 더 자세하게 나눌수록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큰 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엄청 자세하게 쓰면 K9가 맞긴 하죠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네. 얘는 뭐 제가 문제 낸 건데 앞에 실루엣 점수 있잖아요. 걔를 통해서도 분집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각 분집 수만큼 일일이 실루엣 점수를 다 구해본 다음에 실루엣 점수가 낮은 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거는 한번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얘는 좀 많이 쓰여요, 진짜로. 얘는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뭐 K민지 이런 거는. 그 다음에는 9.2인데 얘도 군집화 알고리즘의 일부분이에요. 계층적 군집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얘도 저는 엄청 잘 알지는 못해요. K민즈는 저는 이거는 거의 구현도 좀 해본 수준이라 좀 잘 알긴 아는데 이 계층적은 그렇게 잘 알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어, 얘는 일단은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일단 A 데이터, B 데이터 비교해가지고 묶고, 그다음에 또 A 데이터 묶은 거랑 나머지 데이터 비교해서 묶고 이런 식으로 점점 계층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위에처럼 한 번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거리 기준으로도 비교를 하는데 보통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뭐 최장거리법, 추장거리법, 평균 기준법 이런 게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지만은 얘도 사실 그 필기 시험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긴 해요. 원래 제가 굳이 얘는 개념을 넣어오진 않았어요. 더 헷갈리실까 봐. 그래서 그냥 알고리즘만 살짝 보여드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데이터예요. 저희가 앞에 있던 데이터. 얘들을 군집화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오래 걸려요. SCH. 이거 못하네요. 좀 걸립니다. 얘 가장 최악의 단점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일일이 비교해야 돼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씩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 비교해보고 묶은 다음에는 이 그룹이랑 나머지 데이터를 일일이 다 비교해보고. 소위 뭐 전수조사하는. 식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 이거는 오류난 게 아니라 좀 돌아가고 있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나씩 비교한 거예요, 진짜. 하나씩 비교해서 묶고 얘랑 얘 비교해서 이렇게 묶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계층적 뭐 분집화라고 하는데요. 얘는 잘 안 써요. 네, 얘는 잘 안 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려드린 거고. 그 그림을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얘가 가장 큰 그룹이고요. 파란 색깔이 이제 점점 이제 서브로 점점 나눠지는 거죠. 서브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거 뭐죠? 그 생물에서 그거 있잖아요. 진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계통 막 그런 거. 네. 거리 기반 그런 기준으로 네. 그룹 제어나 본 거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얘는 네, 사실 쟤는 안 쓰고요. 쓰실 거면은 이게 K민즈 사용하시는 게 낫어요. 얘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번엔 뭐 DBS 스캔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얘도 사실은 저도 얘는 잘 안 쓰는 타입이긴 한데 앞에서 배웠던 거는 K민즈랑 결국 이게 두 개거든요. 계층화. 사실 계층화는 일단 애초에 잘 안 써요. 갖다 버리고 보통 그나마 쓴다면 K민즈를 쓰는데 K민즈는 단점이 있어요. 얘 단점이 뭐냐면은 기존의 데이터들의 분포를 무시하고 그냥 거리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것끼리 묶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완전 무시해 버리거든요. 애초에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원래 데이터가 얘랑 얘랑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원래.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진짜 그냥 거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밀도를 완전 무시해 버리거든요. 얘는 데이터 밀도를 기반해 가지고 분집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이게 더 낫지 않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점을 찍을 때 처음에 네. 좀 더 모여 있는 쪽에다가 찍겠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좀 더 모여 있는 네, 쪽을 살펴서. 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주어진 반경 이내 데이터 n개 있을 경우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K민즈는 그냥 맞겠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모여 있으면은 걔가 의미가 있구나라고 판단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될 거는 보통 이 2라는 친구인데 반경이에요. 반경 이내 그렇죠? 그리고 m은 군집 형성되는데 필요한 데이터 개수를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 두 개만 설정해 줍니다. 보통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냥 EPS 반경이거든요. 반경은 0.5, 군집이 되는데 필요한 데이터 개수는 5. 얘도 K민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그러면 이렇게 분류가 돼요. 얘는 특징이 한 게 있는데 얘도 K민이랑 똑같이 라벨스하고 언더바 하시면은 데이터가 분류된 군집의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저도 이건 처음 봤었는데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이상치로 판단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군집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면 얘는 데이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소리. 일반적인 데이터는 패턴이 다르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DBS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도 골라주고요. 신기한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군집화 모형은 이게 끝이에요. 딱 3개만 배웠거든요. 보통 시험에는 군집화가 사실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문제를 골똘히 좀 많이 살펴봤는데 만들면서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패키지 의존도가 좀 적게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모형을 이용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냥 예측점만 뱉어라. 그러니까 어떤 모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만 그냥. 달달달 외워도 괜찮다 이거죠. 네. 대신에 다른 거는 이제 좀 파이썬을 좀 할 줄 아냐 이런 걸 물어봐요. 포룩 같은 걸 좀 잘 짜냐 어느 정도. 너무 패키지만 보고 시험 보는 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야 되죠. 근데 포르투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패키지를 더 이해하는 거예요. 패키지요? 근데 패키지는 큰 의미가 진짜 없어서 사실 네, 모형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지 못하니까. 네.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아마 좀 어렵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차원 축소도 해봐라 이러면서 시각화도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분집화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항상 똑같은 게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는 꼭 눈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보고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눈으로 좀 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각화를 해볼 건데 앞에서 배웠던 거 이용할 거예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PC를 할게요. 당연히 2차원으로 축소해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2차원으로 그릴게요. 3차원도 사실 되는데 대부분 다 2차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2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차원 축소를 하고 그리고 이 앞에서 했던 이 DBS 스캔 그 군집 결과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H스택 이용해서 합친 거고 얘는 뭘 한 거냐면요. 잠시만요. 저 그룹의 개수를 5개로 하지 않았나요? 아니었네. 그룹의 개수 7개인가? 네, 그룹이 총 0, 1, 2, 3, 4, 5, 6, 총 6개까지 그룹이 있고요. 7개네요. 7개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상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각 데이터를 다 분류한 거예요. 그룹 1에 속하는 데이터, 그룹 2에 속하는 데이터, 그룹 3, 그룹 4, 그룹 5, 그룹 6, 그룹 7, 그리고 이상치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별 데이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뭘 한 거냐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DBS 그룹 1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데이터 피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룹 번호예요. 번호. 0번째 그룹 모은 거니까 다 0이겠죠. 이들이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데이터예요. 그래서 얘들을 그림을 그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린 겁니다. 첫 번째, 0번째죠. 0번째 첫 번째. 얘를 X, Y를 두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각 그룹들이 어떻게 묶였는지 본 겁니다. 이 파란색들끼리 묶은 거고 이 회색은 제가 알기로 아마 이상치일 겁니다. 회색들이 이상치고 빨간색끼리 묶고 초록색끼리 묶고 갈색끼리 묶고 꽤 잘 묶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진행했던 DB 스캔은 이런 식으로 묶는구나 라고 이제 시각화를 해서 보여준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PCA를 이용해서 차원 축소를 했지만은 아마 다른 방법도 이용하셔서 차원 축소를 하셔서 이 시각화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잖아요. 사실 앞에서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딱 분집화 끝이에요.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진짜로. 간단한 것만 했고. 난 여기서 다 보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K민즈만 좀 공부를 하세요. K민즈는 진짜 많이 씁니다. 얘는 아마 흥미로워하실 거예요. 왠지 장담할게요. 진짜 흥미로운 친구인데 연관 규칙 분석이라는 친구예요. 포지션 룰. 얘는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분명히. A라는 제품을 내가 구매했을 때 그 다음 무엇을 구매할까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장바구니 분석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뭐 이건 뭐 제품이라고 예시를 하셨지만 네, 클릭도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 A라는 행동을 한다면 다음 행동은 뭘까? 뭐 이렇게 이런 개념도 있어요.
행동이요. 제품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네, 만약에 데이터가 그렇게 생겼으면은 가능해요. 근데 그 특히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행동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A라는 행동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분석하는 거는 강학습이라는 걸 그게 훨씬 많이 해요. 바둑을 생각해 보시면 알파고. 편해요. 네. 바둑은 내가 여기라고 드는 순간 이제 그 다음 뭘 두냐를 분석하잖아요. 그게 딱 이제 강학습 친구.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죠, 거기도. 진짜. 네, 그래서 얘는 개념들을 좀 가져왔는데 얘 그 저희 필기 때 다 했던 거예요, 진짜로. 이런 식으로 옛날에 했었거든요. 우리. 또 지지도 해가지고 A랑 B를 모두 구매하는 거래 비율, 뭐 신뢰도 해가지고 A를 산 거래 중에서 제품 B도 구매한 거래 비율 뭐 이런 식 구하는 겁니다. 향상도 이런 식으로. 그럼 그냥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른 경우도 있긴 한데 향상도가 1보다 작다고 하면은 어, 예를 들어 제품 A랑 B는 얘들은 보통 A를 사고 우연적으로 B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우연적보다 더 관계가 없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 거고요. 1이면은 두 품목은 어떠한 관계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A를 사고 B를 살 거는 그냥 거의 우연에 가깝다. 뭐 그런 거고요. 상상도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A를 구매 후 B를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예요. 결국 클수록 좋다 뭐 그런 겁니다. 상상도가 클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그다음 데이터를 불러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좀 기다릴게요. 굉장히 많아요. 이 분석하는 데이터는. 사람들이 쇼핑 데이터 특유의 관심 많아요. 식료품, 이 제품 샀을 때 그다음 뭘 살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러오셨나요? 네. 데이터는 이제 쉽게 불러오시네요. 근데 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 보면은 뭐 별건 아닌데 일단은 날짜, 시간, 뭐 거래, 그다음에 아이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받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은 결제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 항상 모두 동일해요. 확인해 보면은 결제값이 없다라고 나오니까 그다음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얘는 뭐란 걸까요? 뭐 자주 쓰는 건 아니어서 좀 헷갈리네요. 아, 네, 이거 한 겁니다. 이거 별건 아닌데 이 뭔지 스칸다비안? 이 친구는 현재 거래가 2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카운트 2라는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구매 개수도 알려준다 뭐 이런 코드입니다. 얘는 코드가 헷갈리시면은 저는 보통 하나씩 일일이 분해를 해보거든요. 뭘까요 이게? 카운트. 섹션 아이템.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네. 어. 네. 이거는 별건 아닌데요. 뭐냐면은 트랜잭션 컬럼이랑 아이템 컬럼 기준으로 데이터를 중복된 거를 다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트랜잭션이랑
여기 아이템이랑 1대1이거든요. 그래서 트랜잭션 1은 브래드고 트랜잭션 2는 스칸다비안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아니네 여기는. 헷갈리네. 잠깐만요. 굳이 이걸 이렇게 묶어야 되나? 트랜잭션이 네. 뭐냐면 뭔가 이 아마 그 거래 번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거래 번호에서 첫 번째 이 거래는 브레드만 산 거고 두 번째 거래는 얘를 2개 산 거고 세 번째 거래는 핫초콜릿이랑 잼을 산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맞네요. 트랜잭션과 아이템으로 그룹을 짓고 그 건수를 나타내고 이름을 카운트라고 하는 거예요. 카운트는 개수 세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카운트 세. 아, 네. 스칸디네비안 그거 네, 타이틀도 카운트까지. 코드를 조금 찜찜하네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트랜잭션이랑 아이템 각각으로 그룹을 지은 거고 그 각각이 아이템으로 그룹이 지어진 거고 이 아이템의 카운트가 됐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룹 파일을 두 가지로 그러게요. 굉장히 헷갈리게. 이건 아이템 트랜잭션 아이템 카운트 아이템 카운트 그 두 개가 합쳐진 거. 네네네네, 맞아요. 네, 얘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 그룹 파일을 2개 쓰는 경우는 좀 드물어서 좀 헷갈리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리셋 인덱스는 뭐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인덱스를 다 0부터 그냥 쭉 일씩 쭉 증가하게 바꿔주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고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각 거래들이 있고 그 아이템이나 이제 카운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준 거죠. 아까는 스칸다비안 2개였는데 이제 걔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카운트를 하나 추가해버리고.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엔 다르게 썼던 것 같은데. 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친구예요.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직접 구현하려면 좀 힘들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주 쓰인다고. 좀 어려워요. 천천히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 데이터 뉴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고 여기서 인덱스를 트랜잭션, 컬럼을 아이템, 밸류스를 카운트로 하면은 말 그대로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돼요. 뭐냐면은 인덱스를 트랜잭션으로 가고요. 트랜잭션으로 가죠. 그다음에 컬럼을 아이템. 여기는 아이템하고 그다음에 이 카운트 있죠. 이 친구를 각각의 그 밸류를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은 다 넌으로 되어 있는데 넌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 트랜잭션 아이템 이렇게 있잖아요. 이 트랜잭션 1 중에서 여기 브레드라는 어떤 컬럼이 있을 텐데 걔한테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 친구 때문에 스칸다비아는 2라는 게 들어갔을 거고 그런 친구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넌 값이 있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fill 제로를 이용해서 모두 다 0으로 이런 식으로 치워넣겠습니다. 무조건 0으로 쳐넣는 건 아니고 지금은 0이 맞으니까요. 저기 넌이라는 거는 0이라는 의미니까. 좀 웃겨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네,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구매 횟수가 들어갔어요. 카운트가 들어갔거든요. 이 카운트 이 친구 있죠. 그래서 1이 아니라 2라는 숫자도 있고 3이라는 숫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바꿔줄게요, 저희는. 그냥 구매했으면 1, 구매 안 했으면 0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1, 2, 3이라는 건 어쨌든 구매했다라는 의미니까 이런 식으로
구매했으면 1, 구매 안 했으면 0으로 바꿔줍니다. 저도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한 코드입니다. 좀 걸릴까요? 이따가. 얘가 뭐지? 네, 이거는 모든 데이터 한 번씩 다 흡겠다고 해가지고 포럼을 2개 쓴 거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한 번씩 다 한 번씩 다 거칠 건데 1 이상이면은 1로 바꾼다 이거죠. 0은 바꿀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가 좀 걸리네요. 오래 걸릴 코드가 아닌데 뭐가 좀 렉 걸렸나 봐요. 아, 아니네. 좀 오래 걸리네요. 네, 95컬럼이나 있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금방 될 거예요. 실제 성능을 측정하면 제가 속도가 코드를 될수 있겠네요. 제가 코드를 굉장히 그 비효율적으로 짜놔서 그래요. 원래 이렇게 안 짜거든요. 진짜 하나씩 다 뒤져보는 거잖아요. 하나씩 안 뒤져보고 컬럼씩 뒤져보거든요. 원래는. 아, 그냥 그 더해서 0이 있는 놈들만 근데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컬럼을 그 코드 불러오는 거 있잖아요. 열이나 아, 로우 한 번씩 불러오는 거. 네. 로우 단위로 네, 불러가서 로우 단위로 불러와서 보통 하면은 금방 되는데,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그게 더 훨씬 빠르죠. 진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얘는 진짜 1, 2 뒤져보는 거랑은 진짜 딱 로우 개수만큼 차이 나요. 포름이 유독 너무 느려요. 저는 됐네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마 기존 아나콘다는 안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관 분석을 당연히 저희가 직접 구현하진 않고요. 이 뭐 패키지 하나 불러 봅니다. 뭐 MLX 텐드 뭐 이런 거나 불러올게요. 인스톨 하시면 되는데 저는 미리 깔아놔가지고 아마 미리 깔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전 나왔습니다. 미리 깔려 있다. 까신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시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죠? 되셨어요? 그래서 뭐 얘를 불러올게요. Association Rules랑 Aprori를 불러오겠습니다. Aprori는 뭐냐면은 이 Association 룰을 학습하는 데 이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필기 시간에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사실은 뭐 거의 2번 다시는 볼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잘 이런 건 솔직히 별 중요한 게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관 분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민 서포트는 뭐냐면은 최소 지지도예요. 지지도가 저희 앞에서 했던 거 앞에 정의를 했었거든요. 여기 이 친구 이 지지도 이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지지도 이상인 거래들만 고려를 하겠다 뭐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0.01로 뒀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데이터 UPT는 우리가 이용하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은 아이템 리절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들에 대하여 아이템 셋들에 대하여 그 서포트가 이런 식으로 쭈루룩 계산이 돼요. 보이시죠? 얘는 뭐 브레드만 샀나 보죠. 아이템 한 개 산 거, 뭐 2개 산 거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Association Rules라는 한 패키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매트릭 리프트라는 건요, 향상도 기준으로 구별하겠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향상도 아시죠? 방금 위에서 했던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굉장히 신기한데 지금 리프트 기준으로 오름 차순 내림 차순으로 하진 않았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알아볼게요. 이거 보자. 브레드를 구매하고 패스트리를 구매한 거의 점수는 리프트 점수는 뭐 1.04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얘를 이런 거래들을 좀 리프트 여기 이 친구였네요. 이 친구를 이제 리프트 기준으로 좀 나열을 해볼게요. 그래서 솔트 밸류스하고 리프트 어센딩 폴스를 하시면은 이 내림 차순으로 이제 배열을 합니다. 리프트 기준으로 배열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진짜 그럴듯한 게 나와요. 맨 보시면은 핫초콜릿 구매한다면 케이크를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대요. 이 규칙이 가장 뭐 유의미하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케이크를 구매하고 핫초콜릿 구매할 것도 높고, 노는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겠죠. 뭐 이런 게 이제 왜 생겼냐면은 데이터를 전처리를 할 때 제가 논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걔를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데이터 전처리 잘못했다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핫 초콜릿과 케이크, 뭐 케이크 핫 초콜릿 이건 두 개가 거의 그냥 저도 이런 식으로 묶이더라고요. 같네요, 그냥. 네네네. 두 개가 또 순서는 영향을 안 주나 봐요. 아니요, 무엇을 맞습니다. 먼저 선언했다. 받아요. 이건 순서를. 받아요? 네, 안 맞습니다. 맞는 것처럼 다른 거 숫자들이 좀 잠시만요. 다른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지지도가 순서 안 맞나? 리프트만 보면 순서를 안 받네요. 원래 그러게 안 받네요. 아, 딴 게 받습니다. 이 친구가 받아요. 정의를 보시면은 생각해 그러네요. 이 신뢰도는 순서를 받을 거 받고요. 상상도는 순서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 계산하면은 이게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계산하면은 조건부에서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B 교집합 A 분의 나누고 PA, PB가 되거든요. 그래서 A, B 순서가 상관이 없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나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쓰는 친구예요. 가끔 써요. 근데 막 엄청 어려운 알고리즘은 아니어서 간단하게 좀 해보기 좋습니다. 케이크는 뻔하죠, 사실은. 아메리카노 아닌가? 소리 없네. 그래도 이제 아마 데이터의 문제가 있어요. 아메리카노 그냥 커피만 있잖아요. 그래도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해석을 해요. 보통 핫초콜릿 케이크, 차 케이크, 커피 토스트 이런 식으로 먹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절주절 보고서에 보통 씁니다. 그리고 신뢰도 기준으로 나열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리프트 향상도 기준으로 나열했는데 기준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코드는 재미없는데 결과물들은 재밌죠. 결과물들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챕터 9가 끝났고요. 사실 거의 웬만한 거는 다 다뤘어요. 제가 좀 안 다룬 게 있다고 하면은 딥러닝 쪽은 좀 일부러 빈약하게 다뤘습니다. 인공지능 쪽.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이 아니라 정확하게 딥러닝 쪽이라고 해서 네. 흔히 뭐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밀접한 친구들인데 걔들은 좀 덜 다뤘습니다. 걔네들은 네, 패키지로 다룰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대부분 구현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많아서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챕터 9는 끝났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은 다 끝났어요.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단답형이라고 해가지고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은 단답형을 할 것 같아요.